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하책녀입니다. 오늘은 고전 문학소설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벨문학상, 풀리처상 수상 작가로 20세기 미국 문학을 개척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입니다. 펴낸 곳은 믿음사입니다. 작가 해밍웨이는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 학교 주간지에 편집을 맡으며 직접 기사나 단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시대의 학교 주간지에 편집을 맡았다고 하니 굉장히 똑똑하고 진취적인 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학과 시를 지으며 이름을 날렸던 그는 노인과 바다 문학소설을 마지막으로 출판하며 1961년 아이다호 부근 자택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엽총사고로 생을 마감하였는데요. 태어난 곳과 생을 마감한 곳 둘 다 같은 일리노이주였던 걸로 봐서 아마 보통의 미국인들의 정서와는 조금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정착된 삶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어렸을 때 처음 접하고 몇 번 더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고전 문학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는 해밍웨이의 마지막 소설인 이 책은 읽는 동안 놀라운 집중력으로 독자들을 빠져들게 만들었는데요. 조각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 84일째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85일째 되던 날 우연히 녹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되면서 그 노인이 겪는 실존적인 투쟁과 불굴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개인주의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을 긍정하고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역설한 수작으로 사실주의 기법을 바탕으로 하면서 서정시 못지않은 다양한 상징적인 전지적 화법을 활용해 작품의 깊이를 더한 문학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여든 날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그에게 이제 노인이 누가 뭐래도 틀림없이 살라우가 되었다고 말했다. 살라우란 스페인 말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겨 타게 되었는데 그 배는 첫 주에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소년은 날마다 노인이 빈배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늘 노인을 마중 나가 노인이 사려놓은 낚싯줄이며 갈고리며 작살이며 돛대에 둘둘 말아놓은 돛따위를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돛은 여기저기 밀가루 부대의 조각으로 기워져 있어서 돛대를 높이 펼쳐 올리면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깡마르고 여윈데다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다. 열대지방의 바다가 반사하는 햇빛 때문에 그의 뒷뺨에는 양성 피부암에 갈색 반점들이 나 있었다. 이 반점들은 얼굴 양쪽 훨씬 아래까지 번져 있었다. 두 손에는 큰 고기를 잡으면서
밧줄을 다루다가 생긴 상처가 깊게 파여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새로 생긴 상처는 아니었다. 고기가 살지 않는 사막의 침식지대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지낸 상처들이었다. 두 눈을 제외하면 노인의 것은 하나같이 노쇠해 있었다. 오직 두 눈만은 바다와 똑같은 빛깔을 띠었으며 기운차고 지칠 줄 몰랐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녀는 조각배를 끌어올려 놓은 뚝으로 올라가면서 노인에게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랑 다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어요. 우린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소년은 그를 무척이나 따랐다. 그건 안 돼. 내가 타는 배는 운이 좋은 배야.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그냥 있어라.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80일의 동안이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셨지만 우린 3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큰 고기를 잡은 걸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하고 말고 내가 나에게서 떠난 게 내 솜씨를 의심해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단다.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 곁을 떠나라고 한 건 아버지였어요. 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따라야 해요. 그렇고 말고. 당연히 그래야지.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다지 신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 그건 그렇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신념이 있지. 안 그러냐? 노인이 대꾸했다. 물론이죠.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사드릴 테니 드시고 나서 어구를 나르도록 하십시오. 소년이 말했다. 그렇게 하자꾸나. 우린 어부들이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노인과 소년이 테라스에 들어가 앉아 많은 어부들이 노인을 놀려댔지만 노인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 중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부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런 기색은 조금도 내보이지 않은 채 조류며 얼마나 깊이 낚싯줄을 내렸는지며 계속되고 있는 좋은 날씨며 고기잡이 중 보았던 것들을 화제 삼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날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은 일찌감치 항구에 돌아와서 잡아온 청새치를 칼질해 널빤지 2장에 길게 늘어놓고 두 사람이 널빤지 양쪽에 붙어 비틀거리며 고기 저장고로 운반해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바나의 시장으로 생선을 싣고 갈 냉동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도 벌써 호미 맞은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잡은 고기를 운반했다. 그곳에서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들어올려 내장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낸 뒤 살은 토막을 쳐서 소금에 절이는 것이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를 가로질러 이곳까지 풍겨왔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금방 잠잠해졌기 때문에 냄새가 어렴풋하게 밖에는 풍겨오지 않았으며 테라스에는 밝게 햇살이 비쳐 아늑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왜 그러느냐?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든 채 먼 옛날의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제가 나가서 내일 쓰실 정어리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가서 야구나 하고 놀렴. 나는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테니까.
그래도 구해다 드리고 싶은걸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거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넌 내게 맥주를 사주지 않았니? 너도 이젠 어른이 다 됐구나. 노인이 말했다. 맨 처음 할아버지가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때 내가 어찌나 팔팔한 고기를 잡아 올렸던지 넌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그놈은 조각배를 산산조각 내에 버리다시피 했지.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그놈의 고기가 어찌나 꼬리를 무섭게 흔들어댔던지 배에 노젓는 자리가 다 부서지고 할아버지가 그놈을 마구 몽둥이로 때려 패던 게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번쩍 들어 젖은 낚싯줄을 사려놓은 뱃머리 쪽으로 던지다시피 내려놓은 것도 생각나요. 또 배 전체가 몹시 흔들리던 느낌. 할아버지가 마치 나무를 패듯 몽둥이로 고기를 두들기던 소리랑 제 몸에서 온통 달콤한 피냄새가 풍기던 것이랑 모두 다 생각나요. 그런 일이 정말로 생각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내게 말을 해준 거냐? 할아버지와 함께 처음 바다로 나갔을 때부터 겪은 일을 모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눈빛으로 믿음직스럽고 다정하게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친아들이라면 너를 데리고 멀리 나가 한번 모험을 해보고 싶구나. 하지만 내겐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계시니 게다가 지금 넌 운 좋은 배를 타고 있고 그가 말했다. 정어리를 잡아올까요? 미끼를 4마리라도 구해올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오늘 것도 쓰고 아직 남았어. 소금을 뿌려서 상자에 넣어두었거든. 싱싱한 걸로 4마리 구해다 드릴게요. 1마리면 충분해. 노인은 아직 희망과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미풍이 불어올 때처럼 희망과 자신감이 새롭게 솟구치고 있었다. 그럼 2마리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좋아, 그럼 2마리다.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소년의 말에 따랐다.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었지만 이건 돈 주고 산 거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언제 겸손함을 배웠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참다운 자부심이 덜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류가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내일도 틀림없이 날씨가 좋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나가실 생각인가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바뀌면 돌아올 생각이다. 동이 트기 전에 나가고 싶구나. 그럼 제 주인 아저씨한테도 멀리 나가자고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정말 큰 놈을 낚아올릴 때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소년이 말했다. 그 사람은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걸. 그건 그래요. 하지만 전 새가 고기를 찾는 것 같은 주인 아저씨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세기를 쫓아 멀리 나가도록 해볼래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 사람 눈이 그렇게도 나쁘단 말이냐?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는걸요. 참 이상한 일이구나. 그 사람은 바다거북을 잡으러 나간 일도 없는데 말이다. 바다거북을 잡다 보면 눈을 망치게 되거든.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머스키토 해안에서 지난 몇 해 동안이나 바다거북이를 하셨어도 눈이 멀쩡하잖아요.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진짜 큰 고기가 잡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직 기운이 있으세요. 아마 그럴 게야. 게다가 온갖 요령도 알고 있잖니. 자, 그럼 어구를 집으로 운반하시죠. 그래야 제가 투망을 갖고 정어리를 잡으러 갈 수 있거든요. 소년이 말했다. 노인과 소년은 배에서 어구를 집어 들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소년은 단단히 꼰 갈색 낚싯줄을 둘둘 감아 넣은 나무 상자와 갈고리와 창이 꽂힌 작사를 날랐다. 미끼가 들어있는 상자는 큰 고기를 배 옆으로 끌어들일 때 고기가 날뛰지 못하게 하는데 쓰는 뭉둥이와 함께 조각배의 고물 밑에 넣어두었다. 아무도 노인의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독과 굵은 밧줄은 밤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으므로 집으로 가져가는 편이 나았다. 비록 노인은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물건에 손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갈고리와 작사를 배 안에 그냥 놔두는 것은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함께 노인이 사는 판잣집 쪽으로 걸어 올라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으로 둘둘 감은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고 소녀는 상자와 다른 어구를 그 옆에 내려놓았다. 돛대는 거의 판잣집 방 길이만큼이나 길었다. 이 판잣집은 구아노라는 대왕 야자수의 튼튼한 껍질로 지었는데 방 안에는 침대, 식탁, 의자가 하나씩 있었고 흙바닥에는 숯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자리가 있었다. 섬유가 질긴 구아노를 납작하게 여러 겹 포개 만든 갈색 벽에는 컬러 물감으로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상과 코브레의 성모 마리아 그림이 걸려 있었다. 두 장 모두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한때 그 벽에는 색조를 넣은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을 떼어버렸다.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울적한 기분이 들어 지금은 방구석에 있는 선반의 깨끗한 셔츠 밑에 넣어두었다. 드실 만한 게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노란 쌀밥 한 그릇이랑 생선이 있어. 너도 좀 먹을래? 아니요, 전 집에 가서 먹을게요. 불을 피워드릴까요? 괜찮아, 나중에 내가 피우마. 아니면 그냥 찬밥을 먹어도 되고. 투망을 가져가도 될까요? 되고 말고. 투망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고, 소녀는 노인이 투망을 언제 팔아치웠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런 꾸며낸 말들을 날마다 되풀이했다. 노란 쌀밥도 생선도 있을 리 없었고, 이 또한 소녀는 잘 알고 있었다. 85는 재수 좋은 숫자란다. 내가 말이야, 내장을 치고도 450kg이 넘는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걸 보고 싶지 않니? 노인이 말했다. 전 투망을 갖고 정어리를 잡으러 갈게요. 할아버지는 문간에서 볕이라도 쬐며 앉아 계세요. 오냐 그렇게 하마.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구나.
소녀는 어제 신문이라는 것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노인은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주더구나. 그가 설명했다. 정어리를 잡아 가지고 올게요. 할아버지 거랑 제 거랑 함께 얼음에 채워뒀다가 내일 아침에 나누기로 해요. 제가 돌아오거든 야구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양키스 팀이 이길 게 불을 보듯 뻔하지. 하지만 전 클레블랜드의 인디언스 팀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얘야, 양키스 팀을 믿어야지. 그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가 있잖니. 전 디트로이드의 타이거즈 팀과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스 팀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걸요. 조심해라. 그러다간 신시내티의 레드스 팀이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 팀까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겠구나. 신문을 잘 읽어두셨다가 제가 돌아오거든 꼭 얘기해 주셔야 해요. 우리 끝자리가 85인 복권 한 장을 사두면 어떻겠니? 내일이면 바로 85일째가 되는 날이거든.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멋진 기록인 87이 어떨까요? 소년이 대답했다. 아마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어디 끝자리가 85인 복권을 살 수 있겠니? 한 장 주문하면 되죠. 한 장만 사도록 하자꾸나. 2달러 50센트야. 헌데 누구한테 그 돈을 꾸지? 그건 문제 없어요. 2달러 50센트 정도야 저도 언제든지 빌릴 수 있거든요. 아마 나도 빌릴 순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될 수 있으면 돈을 빌리고 싶지 않구나. 처음엔 돈을 빌리지. 그러다 나중엔 구걸하게 되는 법이거든. 할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9월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계절이야. 5월이라면 누구든 어부 행세를 할 수 있지만 말이야. 그럼 가서 정어리를 잡아 오겠어요. 소년이 돌아와 보니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었고 해는 이미 떨어져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와 의자 뒤쪽에서 퍼서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그의 어깨에는 아직도 이상하리만큼 힘이 흘러넘쳤다. 목에도 여전히 힘이 있었고 고개를 앞쪽으로 떨어뜨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면 주름살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셔츠는 하도 여러 번 기워서 마치 독과 같았고 기운 조각들이 햇볕에 여러 색깔로 발해 있었다. 노인의 머리도 몹시 늙은 모습이어서 두 눈을 감은 얼굴에서는 생기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무릎 위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지만 팔의 무게에 눌려 저녁의 미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소녀는 노인을 그냥 내버려 두었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노인은 두 눈을 떴고 한순간 멀리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뭘 갖고 온 게냐? 그가 물었다. 저녁 식사예요. 같이 먹으려고요. 소년이 대답했다. 난 별로 배고프지 않은데. 자, 어서 잡수세요. 잡수시지 않고선 고기잡이를 하실 수 없어요. 먹지 않고 고기를 잡은 적도 있었지.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신문을 들어접었다. 그러고 나서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냥 덮고 계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할아버지가 굶은 채 고기잡이를 하시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그럼 오래오래 살고 몸조심 하려무나. 한데 뭐 먹을 게 있는 거냐? 노인이 물었다. 검정콩 밥이랑 바나나 튀김이랑 스튜가 조금 있어요. 소년은 테라스에서 두 단으로 된 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가지고 왔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냅킨에 싼 나이프와 포크, 그리고 숟가락이 두 벌 들어 있었다. 누가 준 거야? 마르틴 아저씨가요. 주인 아저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겠구나. 인사는 벌써 제가 했는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따로 인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소년이 말했다.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뱃살을 줘야겠다. 이렇게 음식을 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니? 노인이 말했다. 아마 그럴걸요. 그렇다면 뱃살보다 더 좋은 부위를 줘야겠는걸. 그 사람은 우리에게 퍽 마음을 써주는구나. 맥주도 2병 주셨어요. 난 캔맥주가 제일 좋더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병맥주인걸요. 아투에이 맥주예요. 병은 돌려줘야 돼요. 너는 참 친절하기도 하구나. 자, 그럼 어디 먹어볼까? 노인이 말했다. 아까부터 드시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드실 준비를 다 하실 때까지 뚜껑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소년이 다정스럽게 말했다. 이제 준비됐다.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노인이 말했다. 어디서 손을 씻었다는 걸까?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이 마을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은 아래쪽으로 2블록 내려가야만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물을 길어다 줘야 했는데 그랬구나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비누와 수건도 가져와야 했는데 말이다. 나는 왜 이다지도 생각이 모자랄까? 할아버지에게 셔츠도 한 장 더 준비해 드려야 하고 겨울 재킷과 신발 그리고 담요도 한 장 더 갖다 드려야 되는걸. 스튜가 정말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 해주세요. 소년이 그에게 부탁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선 역시 내가 말한 대로 양키스 팀이었어. 노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양키스가 졌잖아요. 소년이 그에게 말했다. 그 정도는 세 발의 피지. 그 훌륭한 디마지오가 다시 실력을 발휘할 거니까.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디마지오는 달라. 다른 리그에서는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두 팀이라면 난 브루클린 편을 들지. 그러고 보니 딕 시슬러가 생각났고 또 옛 구장에서 그가 날린 그 굉장한 안타가 생각나는구나. 역시 그런 안타는 좀 드물죠. 그 선수처럼 그렇게 멀리 공을 날리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 선수가 전에 테라스에 찾아오곤 했던 일이 기억나니? 나는 그를 데리고 함께 낚시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 소심해서 차마 부탁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내게 부탁해보라고 했는데 너도 소심했지? 알고 있어요. 큰 실수였죠. 부탁했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함께 낚시하러 가줬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라면 평생을 두고 자랑거리가 되었을 텐데요. 나는
저 훌륭한 디마지오를 한번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어. 소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지. 아마 그도 우리처럼 가난했을 테니 어쩌면 우리를 잘 이해해 줄지도 몰라. 노인이 말했다. 그 훌륭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아버지 말이에요. 제 나이 때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대요. 내가 네 나이였을 때는 아프리카를 향해 하는 가로도을 단 범선에서 선원 노릇을 했지. 저녁 무렵이면 해안을 따라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을 보곤 했어. 알아요. 언젠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가 좋겠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 훌륭한 존 호타 매끄러 선수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년은 제이를 호타로 발음했다. 그 친구도 전에 이따금씩 테라스에 오곤 했지.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난폭해지고 입이 거칠어져서 다루기 힘든 친구였어. 그 사람은 야구만큼이나 경마에도 관심이 많았어. 어쨌든 호주머니 속에 언제나 말 이름을 적은 목록을 갖고 다니면서 전화할 때 자주 말 이름을 언급하더구나. 그 사람은 뛰어난 감독이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로는 가장 훌륭한 감독이었대요. 그것 말이다. 그 사람이 이곳에 꽤 자주 내려왔기 때문이란다. 만약 드로서가 해마다 이곳에 내려왔다면 네 아버지는 아마 그 사람을 가장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했을걸. 노인이 말했다. 그럼 정말로 누가 가장 훌륭한 감독이죠? 루케인가요? 곤살레스인가요? 내 생각으로는 두 사람 다 고만고만해. 그리고 가장 훌륭한 어부는 할아버지고요. 아니다. 난 나보다 뛰어난 어부를 알고 있어. 케바. 고기를 잘 잡는 어부는 많이 있고 또 아주 뛰어난 어부도 덜어 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비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소년이 말했다. 고맙구나. 넌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너무 큰 고기가 걸려서 우리 생각이 틀리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말씀대로 전처럼 여전히 힘이 세시다면 그렇게 대단한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만큼 그렇게 힘이 세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요령을 많이 알고 있는 데다가 배짱도 있지. 노인이 말했다. 내일 아침 기운 나도록 이제 그만 주무세요. 전 가져온 그릇을 테라스에 돌려주겠어요. 그럼 잘 자거라. 내일 아침에 깨우러 가마.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식탁 위에 불을 켜지도 않고 식사를 했고, 그래서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바지 속에 신문을 넣고 둘둘 말아 그것을 베개로 삼았다. 담요를 몸에 둘둘 감고 침대에 스프링을 덮고 있던 또 다른 한 신문지 위에서 잠을 잤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